이번 영상에서는 제8단원 비유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잡합니다.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의미의 비유하고 의미의 비유가 있고 말의 비유가 있어요. 네. 의미의 비유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와 현법이 있고요. 말의 비유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탕과 토너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이 있습니다. 네, 이 단어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어들을 정확히 아시고, 네,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그 의미의 단어를 일단 정확히 한 번쯤은 알아둬야 그런 수사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사법 용어는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쯤 제대로 알아두면 그 수사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둡니다. 네, 자꾸 우선 익숙해져야겠죠. 복습합니다. 시에서 궤괄적 표현은 궤괄적 표현, 궤괄 대개 개자잖아요. 대부분을 묶어버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러 개가 있으면 궤괄적 표현은 궤괄하고 추상화하는 만큼 시적 대상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사상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궤괄적 표현이다, 관념적 표현이다, 추상적 표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같은 말이죠. 궤괄적 표현 하면 그러니까 사과나무 다르고 소나무 다르고 은행나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무 이렇게 딱 표현해 버리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 표현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일단 추상적 표현하면 나무는 소나무 다르고 은행나무 다르고 감나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냥 추상화한다는 것은 그 세 감나무, 소나무, 은행나무가 다 각기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 특성들을 다 뽑아버려. 네, 뽑을 추자 쓰잖아요. 네, 그 상을 다 뽑아버려. 각각의 상, 은행나무의 상을 뽑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소나무의 특성을, 특징적인 그 상을 뽑아버리고, 다 뽑아요. 다 제거해. 특수성을 제거하고, 보편성만을 가지고 나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뿌리줄기 있고, 몸통줄기 있고, 가지줄기 있는 그 모양, 그 모양을, 그러한, 공통점들만 엮어가지고 그냥 나무 하듯이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을 텐데, 개별적인 정황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나무 하듯이 개괄적 표현을 해버리면, 개괄하고 추상화한 만큼이라고 하죠. 네. 시적 대상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사상해버린다. 만약 시적 대상이 소나무라면, 나무 이래버리면 소나무에 많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사실들, 뭐 솔방울이 있을 수도 있고, 솔가루도 있을 수 있고, 뭐 소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솔잎도 다르잖아요. 워낙 그죠? 솔잎도 아주 다르게 생겼고 그런 사실들을 다 사상해 버린다. 즉, 모양 버려버려 사상한다는 것은 어떤 모양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죠. 네, 없애버려. 그러니까 소나무의 특성,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다 없애버려요. 특성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개괄적 표현이 할 게 아니라 개별화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실적 정황에 난 개별화된 정황에 맞는 개별화된 표현을 해야 네, 어때요? 그 어떤 시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실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유와 시적 언술이라고 합니다. 비유와 시적 언술. 네. 자, 비유란 무엇인가 봐요. 비유란
한 언어의 화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일상적인 또는 보편적인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의 연결체로부터 벗어나는 표현 형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걸 좀 낮춰서 한꺼번에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요. 비유가 뭔가? 이제 비유가 뭔가? 비유죠, 비유. 우리는 비가 견줄 비자잖아요. 견주어서 이거 A와 B를 견주어서 그것의 차이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견주어서 A와 B를 견주어서 그 차이를 깨닫게 한다. 유가 깨달을 유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데 한자어는 이 비유란 한 단어의 화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일상적인 보편적인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의 연결체로부터 벗어나는 표현 형태를 말한다. 만약에 마음의 평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호수다 이래버리면 마음이 평화롭다 이러면은 그냥 평화로운 것 외에는 평화로운 건 뭐예요? 일상적 표현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화로워요? 넓은 들판의 광야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고 숲속의 새소리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 호수의 물결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냥 평화로운 것이라는 보편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벗어나 또 단어의 연결체 문장을 말하죠. 평범한 문장체 내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평범한 문장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말하면 바로 호수의 물결과 같이 평화가 그런 물결의 느낌을 갖는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물결의 느낌이 있는 평화로움을 나타낼 때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에이브럼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길이 있다. 이 추거적이라는 말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영어에서 literal이라고요. literal 문자 그대로이라고 영어에서 해석하죠. 문자 그대로이라고 해석하는데 literal이라고 합니다. 추거적 표현, 즉 이게 이제 쫓을 축자 말씀 어자인데 말 그대로만 쫓아간다 이런 말이요. 비유나 어떤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라는 거죠. 길이 있다, 진짜 길이 있다는 말 빼놓고 없어요. 다른 의미가. 그것을 추거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만약에 길이 뭐 인생길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건 추가적 표현이 아니죠. 진짜 길이어야 돼요. 진짜 길. 말 그대로만 쫓아가라는 말 그대로 쫓아가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추가적 표현이라는 게 일이 꿈처럼 있다. 일이 꿈처럼 있대요. 꿈처럼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꿈처럼 있다. 일이 있는데 일이 있다 하면은 추가적 표현인데 꿈처럼 있대요. 일이 있다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죠. 꿈처럼 있대요, 일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원래 보편적인 의미죠. 그런데 꿈처럼 있다라고 해서 꿈이라는 느낌의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 하나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 나타난 비유의 특성은 백록담, 정치용,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에 꽂히는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판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좀 단어들이 좀 한자어들이 많이 쓰여 있죠. 이제 표현이 이제 일단은 묘사시죠. 어떤 어떤 그 백록담 등반을 어떤 풍경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표현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추가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떤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좀 그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죠. 어떤 그 서경적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풍경을 이렇게 한 폭의 풍경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경적 구조라고 하는데 계속 이동해 간다는 점에서 이동 시점이죠. 그리고 객관적 묘사를 합니다. 네. 자, 볼까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라고 하면 뻐꾹채.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뻐꾹채 치면 나옵니다. 네, 이 뻐꾹채가 원래는 좀 낮은 곳에 있으면 키가 큰데 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좀 키가 작아져요. 네. 높은 산에는 다 나무들이 키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뻐꾹제 꽃 키는 점점 소모된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동하죠.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판박힌다. 계속 올라가면 이 뻐꾹채가 그냥 바닥에 딱 붙어갖고 피죠. 네, 그래서 화문처럼 판박힌다. 지규를 쓰고 있죠. 지규처럼 들어가는 비유를 지규라고 합니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 8월 한 차례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표현 기가 막히죠. 네, 이 뻐꾹채 키가 아주 없어져서 성신처럼 성신은 그냥 별을 말해요. 별이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난만하대요. 네, 반짝반짝 난만하게 피어 있대요. 네, 빛날란 자에다가 네, 아주 별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며 피어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규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문처럼 판박힌다. 이렇게. 그리고 성신처럼 난만하다. 이렇게 지규를 쓰고 있잖아요. 그 별이 하늘에 박힌 것처럼 땅에서 반짝거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지규를 쓰게 되면, 특히 풍경시에서 지규를 쓰게 되면 어떤 시각화, 그죠?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해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화적 느낌, 그림 같은 느낌을 네, 눈에 확 띄게 그림 같은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선택됩니다. 이렇게 특히 서경시에서 그래요. 서경시에서 이렇게 지규를 쓰게 되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기에 좋죠. 네, 별처럼 반짝반짝한데요. 땅에서 키가 작아져 가지고 그죠? 꽃무늬처럼 그죠? 꽃무늬처럼 그죠? 어떤 천에 꽃무늬가 박히듯이 박힌다고요. 점점 땅에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네, 뻐꾹채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상에 있으면 뻐꾹채가 상당히 키가 좀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 시에 위에 시죠. 위에 시에 나타난 비유의 특성은 해화적 감각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직유다라고 했죠. 예. 서경시에서 직유를 쓰게 되면 바로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죠. 생한 느낌. 그죠? 그걸 갖다 해화적 감각이 맞아. 해화. 해화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색한 그림을 해화라고 하죠. 해화적 감각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위한 직유다. 이 표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해화적 감각. 마치 채색된 칼라로 채색된 그런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위한 직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 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성은 네 개로 최승자, 흐르는 물처럼 네 개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코올처럼, 알코올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 개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네 개로 가리. 최승자 시인의 시인데요. 가리, 뭐뭐 하리라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자기가 그렇게 기원하고 있죠. 소원하고 있죠. 그래서 네, 어떤 기원적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그 독백을 하듯이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독백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뭐처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개로 가리, 흐르는 물처럼 네 개로 가리, 좀 물에 풀리는 알코올처럼, 니코틴처럼, 카페인처럼 네 개로 가리, 혈관을 털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네 개로 가리. 그래서 이 네 개로 할 때 너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죠. 이제 뭐랄까요, 뭐뭐처럼 그냥 내가 너에게로 간다 하면은 이건 추가적 의미죠. 가다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에 어떤 다른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뭐뭐처럼 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뭔가 의미가 달라지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뭐라 그럴까요? 내게로 가는 어떤 방법이 다양해지게 되죠. 뭐뭐처럼 가고 뭐뭐처럼 가고 하니까. 그래서 내게로 가는 어떤 방식의 모습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를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뭐 같기도 하고 뭐 시적 화자인 나는 니코틴 같기도 하고 카페인 같기도 하고 매독균 같기도 하고 알코올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한 거죠. 내 모습도 다양한 새로운 의미의 존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는 너에게로 간다 하면은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무엇을 담지도 않았죠. 근데 나는 니코틴처럼 카페인처럼 매독균처럼 물처럼 알코올처럼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다양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아래 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성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위에 시죠. 시적 화자를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들로 전환하여, 그렇죠. 나는 난데 매독균 같은 나이기도 하고 또 니코틴 같은 나이기도 하고 카페인 같은 나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내게로 가는 양태의 다양성. 네, 양태라는 표현 참 좋네요. 이렇게 모습이죠. 모습, 모양과 모습. 그냥 우리는 모습 하는 것보다 양태라고 하면 모습과 모양,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죠. 내게로 가는 양태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지교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시적 화자인 나를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들로 전환하여, 즉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의미가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내게로 가는 양태의 다양성. 내게로 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지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비유의 종류.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좀 주의 깊게요. 한 번쯤 제대로 공부해 두면 참 좋습니다. 네. 자, 비유의 종류인데, 비유에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의미의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네. 의미의 비유다. 이 말은 의미를 비유하면 의미가 뭔가 좀 새로운 의미가 생기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의 비유. 새로운 의미가 안 생기면 비유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뚜렷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네.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비유가 의미의 비유고, 말의 비유는 네, 한마디로 단어를 배치를 잘하는 거예요. 배치. 단어를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 그러니까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 단어 배치를 잘하는 경우, 그러한 비유를 말의 비유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우기 쉬워요. 자,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까 나라는 사람의, 시적 화자의 단순한 나가 물 같기도 하고, 또 커피, 니코틴 같기도 하고, 이런 의미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비유는 무엇이 있어요? 첫째, 이 세 개씩 묶어주세요. 이렇게. 직유, 은유, 상징. 이 세 개 묶어주세요. 직유, 은유, 상징. 직유는 잘 아시죠?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 같이, 만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죠. 은유, 상징,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환유와 제유. 네, 환유와 제유도 잘 다루겠죠. 환유와 제유를 통틀어서 대유라고 합니다. 대신할 대자에 깨우칠 유자, 대유. 네, 환유와 제유. 이 두 개를 묶어서 대유라고 합니다. 대신할 대자에 깨우칠 유자. 화류, 풍유, 인유, 성유. 자의 특징이 뭐예요? 상징 빼고 전부 다 유자 들어가죠. 유자, 깨우칠 유자. 네, 유자가 들어가요. 말의 비유는 유자 들어간 게 없어요. 이렇게. 네, 도치, 과장. 네, 단어 배치를 잘하는 거죠. 도치, 과장, 대조, 열거, 반복, 영탄, 반어, 역설, 모순어법이 있습니다. 네, 모순어법 기억나나요? 모순어법 제가 영어로 한번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모순어법은 옥시모란이라고 해요. 옥시모란. 여기다 써드릴까요? 옥시모란. 예, 왜 해드릴까요? 모란. 이상하네. 모란, 이건가요? 이거네요. 왜 해드리냐면, 옥시가 똑똑한 이런 뜻이에요. 모순되죠. 똑똑한 모란, 바보. 이렇게. 똑똑한 바보, 모순을 일으키죠. 네, 이걸도 모순어법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모란, 이 말이 저기죠. The Fury and the Sound and the Fury라고 소리와 분노라는 그 소설에 나옵니다. 모란이라는 단어가.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시 하나 봅니다. 별정인섭 입니다. 맺힌 한처럼 별은 당신의 뼈. 맺힌 한처럼 별은 당신의 뼈. 처럼 들어가면 지규죠. 이렇게 뭐뭐처럼 하고 쓰면은 지규잖아요. 근데
별은 당신의 뼈이다. A는 B이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은유라고 하죠. 은유. 그죠? 그러니까 직유와 은유가 동시에 쓰였어요. 별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새로운 의미는 뭐예요? 별이 그냥 단순한 별인 게 아니라 별은 어떻게 돼요? 맺힌 한과 같기도 한데 그런 별이죠. 네, 그냥 별이 아니라 맺힌 한과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 그런 새로운 의미의 별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별은 당신의 뼈이다가 이게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A는 B이다. 별은 당신의 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은유라고 하죠. 네. 근데 또 이때 별은 어떤 별이에요? 당신의 뼈 같은 별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의미의 별이죠. 그냥 별이 아니라 뼈 같은 느낌이 있는 별. 네. 그런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게 의미 변화가 있는 것이 의미의 비유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여기서는 직유도 쓰고 은유도 쓰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쓰면서 별의 문자적 의미, 또 축어적 의미,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또 축어적 의미의 별, 네, 별에서 벗어난 거죠. 아까 초기에 그렇죠. 그런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 네,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로 네, 전환되는 것, 그것이 비유라고 그랬죠. 바로 그렇게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의미의 비유입니다. 넘어갑니다. 비. 네, 아이고,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비 좀 내릴까요? 비입니다. 나는 남쪽의 노래를 위한 북쪽의 노래를 지었다 라고 합니다. 네, 남쪽의 노래를 위한 북쪽의 노래를 지었다 인데요. 여기서는 은유도 없고 그죠? 남쪽의 노래 그다음에 북쪽의 노래를 지었다. 남쪽의 노래를 위한 북쪽의 노래를 지었다. 남쪽의 노래는 그대로 남쪽의 노래이죠. 근데 그런 어떤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그죠? 북쪽의 노래라는 남쪽의 노래랑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조라고 하죠. 정반대가 이렇게 정반대의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대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어떤 문자적 의미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지만 위의 것처럼 어떤 남쪽의 노래가 다른 어떤 성격을 포함한 그런 노래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만 남쪽의 노래가 강조되죠. 남쪽의 노래를 위한 북쪽의 노래를 지었다. 남쪽의 노래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문자의 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한 비유를 바로 말의 비유 여기서는 대조를 통해서 남쪽의 노래를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바로 이런 비유가 말의 비유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유의 종류랑 또 비유와 시적 언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